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안내의 일기 그 6번째 이야기, 은신처의 생활. 1943년 8월 4일 수요일. 키티, 은신처에서 지낸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너도 이제는 우리의 생활을 대충 짐작했으리라 믿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많단다. 모든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들이지. 하지만 너에게 우리의 생활을 전부 알려주기 위해 앞으로는 평범한 일상생활이라도 모두 이야기할 작정이야. 먼저 밤 시간의 일들부터 이야기해줄게. 밤 9시. 모두 잠잘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언제나 굉장히 분주하단다. 의자를 치우고 벽에 세워놓은 침대를 끌어내리고 담요를 펴면 모든 것이 낮과는 달라져. 나는 긴 의자에서 자는데 이것은 길이가 1m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자를 더 붙여놓아야 해. 내가 덮는 이불과 베개 등을 낮에는 전부 뒷셀시 침대에 쌓아두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것을 가져와야 해. 옆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 언니가 접는 침대를 꺼내고 있는 소리야. 그러고 나서 언니는 소파의 쿠션, 담요, 베개를 끌어내. 천장에서는 마치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있어. 단단 아주머니가 침대를 창가로 옮기는 소리단다. 페터가 씻기를 끝내면 나는 욕실에 가서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해. 날씨가 더울 때는 가끔 벼룩들이 물 위에 떠 있을 때도 있어. 목욕이 끝나면 이를 닦고 머리를 만 다음에 매니큐어를 발라. 이 모든 것을 30분 이내에 해치워야 해. 9시 30분 급히 옷을 입고 비누, 더운 물을 담은 그릇, 머리핀, 팬티 등을 가지고 욕실을 나오지만 대개는 다시 욕실로 불려가게 마련이야. 다른 사람이 세면기에 내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한마디씩 하기 때문이야. 10시. 전등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그러나 불을 끈 다음에 적어도 15분 정도는 침대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한숨 소리가 들려와. 그렇지만 얼마 후면 조용해져. 11시 30분. 욕실 문이 삐걱하고 열리며 가느다란 불빛이 방으로 스며든단다. 구두 소리, 약간 큰 윗도리를 입은 사람의 그림자. 크라레 씨 사무실에서 일하던 뒷셀 씨가 들어온 거야. 뒷셀 씨는 10분 정도 방 안을 이리저리 다니며 침대를 꾸며. 뒷셀 씨가 잠자리에 들면 사람 그림자가 사라져. 그 후에는 가끔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뿐이야. 새벽 3시. 나는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 침대 밑에 요구왕이 놓여있고 그 밑에는 만일을 위해서 고무 매트를 깔아놓았어. 부득이 이것을 사용해야 할 때면 나는 언제나 숨을 죽여. 마치 산골짜기에서 떨어지는 시냇물 소리 같으니까 말이야.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유광을 제자리에 밀어놓고 나는 다시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리고 나는 15분 정도 눈을 뜬 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 아래층에 도둑이 들어오지나 않았나 걱정이 되기 때문이야. 이러다 보면 누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지 금방 알 수 있단다. 때에 따라서는 밤 1시부터 4시 사이에 고사포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 이럴 때는 되게 금방 깨기 마련이야. 잠에서 깨면 급히 덧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다음에 베개와 손수건을 가지고 아빠 방으로 달려가. 언니는 이런 모습을 생일날 내게 준 시에서 재미있게 묘사했단다. 한밤중에 총소리가 울린다. 어머나, 저것 봐요. 문이 삐걱하고 열리며 한 소녀가 베개를 끌어안고 살짝 들어옵니다. 아빠의 커다란 침대로 기어들면 폭격이 아주 심해지지 않는 한
그런대로 두려움은 사라져. 아침 6시 45분 따르릉 잠용종이 울리면 판단 아주머니가 찰칵하고 시계 뒤에 꼭지를 눌러 아저씨는 일어나 급히 욕실로 가지. 7시 15분 문이 다시 삐걱하고 열려 디셀씨가 욕실에 갈 차례야. 나는 재빨리 전등을 가린 검은 막을 떼어내. 이렇게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1943년 8월 23일 월요일. 키티, 은신처의 일상 얘기를 계속할게. 아침 8시 30분이 되면 언니와 엄마가 불안해하기 시작해.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8시 30분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이제 물소리 내선 안 돼요. 조용히 걸으세요. 언니가 욕실에 계신 아빠에게 이렇게 속삭여. 시계가 8시 30분을 가리키면 아빠는 방에 돌아와 계셔야 해. 이때부터는 물은 한 방울도 쓸 수 없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야기도 조용히 해야 해.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면 작은 소리까지 창고에 들리기 때문이야. 8시 20분쯤 되면 4층의 문이 열리고 잠시 후에 가볍게 3번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내가 먹을 오트밀이 준비된 거야. 나는 위층으로 가서 죽을 접시에 담아 내 방으로 돌아와 그것을 먹고 난 후 머리를 손질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요강을 치우고 침대를 제자리에 갖다 놔. 모든 것을 재빠르게 해야만 해. 위층에 있는 판단 아저씨 부부는 구두를 슬리퍼로 바꾸어 신어. 그러면 온 집이 고요해져. 이제부터 조금은 가정적인 분위기가 된단다. 나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지.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마찬가지야. 아빠는 디킨스의 책과 사전을 갖고 납작하고 삐걱삐걱 소리나는 침대에 걸터 앉으셔. 침대에는 이렇다 할 매트리스도 없어. 베개를 2개 포개면 편한데 아빠는 없어도 괜찮다며 그냥 앉으신단다. 잠시 후 주위는 다시 고요해져. 언니가 책을 탁 덮어. 아빠는 얼굴을 찌푸리시다가 다시 책을 읽으셔. 엄마는 언니와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나는 호기심에 끌려 귀가 기울여져. 아빠도 때때로 이야기에 끼어들곤 하신단다. 9시 아침 식사 시간이야. 1943년 9월 10일 금요일. 키티, 9월 8일 수요일 저녁 때 있었던 일이야. 모두 7시 뉴스를 들으려다가 라디오 주위에 모여 앉았을 때 제일 먼저 들려온 것은 이런 내용이었어.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통쾌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가 항복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무조건 항복했대. 8시 15분에는 영국의 네덜란드 방송도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어. 라디오에서는 영국 국가와 미국 국가가 흘러나왔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걱정이 남아있어. 그것은 바로 코프하이스 씨의 건강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 그를 좋아해. 그는 아파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많이 걸을 수도 없지만 언제나 쾌활하고 놀랄 만큼 용기가 대단해. 코프하이스 씨가 오시니까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실이 그래. 코프하이스 씨는 이번에 위궤양 수술을 받기 위해 적어도 4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해. 그는 입원하러 가면서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가는 것처럼 보통 때와 같이 우리에게 안녕 하며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때 그분의 씩씩한 모습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어. 1943년 9월 16일 목요일. 키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사이가 날마다 나빠지고 있어. 식사 때도 묵묵히 음식만 먹을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 무슨 말을 해봤자 남을 괴롭히거나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야. 나는 너무 불안하고 우울해서 매일 진정제를 먹지만 그 다음 날은 한층 더 비참해져. 이런 약을 먹는 것보다는 즐겁게 웃으며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아. 이러다가 얼굴이 길어져서 입 언저리가 축 늘어지진 않을까 걱정이야. 게다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단다. 아래층 창고지기가 은신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더구나 이 창고지기는 쓸데없이 남의 일캐기를 좋아하고 입이 가벼워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한 번은 크라레 씨가 우리 은신처에 몰래 올라왔다가 창고지기의 눈을 피해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느라 혼쭐이 난 적도 있었어. 1943년 9월 29일 수요일. 키티, 판단 아주머니의 생일이야. 사무실 사람들은 판단 아주머니께 음식과 꽃을 선물했어. 우리는 잼과 치즈, 고기와 빵, 배급권을 선물했지. 판단 아저씨는 요즘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 아빠도 무슨 일 때문인지 단단히 화가 나셨어. 엘리 언니도 한껏 날카로워. 사무실 일은 밀려있는데 발목을 삐었거든. 병상에 계신 포센 씨 그리고 입원한 코프하이스 씨, 미프 아주버니까지 독감으로 누워있단다. 이런 상황에서 짜증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나라도 위로해줘야겠는데 힘들기는 나도 마찬가지란다. 1943년 11월 11일 목요일. 키티, 오늘 편지에는 만년필에 얽힌 추억에 바치는 시라는 제목을 붙이기로 하겠어. 어때? 멋지지? 만년필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야. 이 만년필은 내가 9살 때 멀리 아헨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야. 나는 빨간 가죽 케이스에 들어있는 이 멋진 만년필을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단다. 10살이 되었을 때 나는 부모님께 만년필을 학교에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선생님께서도 그것으로 글을 써도 좋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6학년이 되어서는 학생용 펜만을 써야 했기 때문에 내 보물은 그냥 간직해 두어야 했어. 12살이 되어 유대인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 만년필은 지퍼가 달린 멋진 필통으로 이사했단다. 내가 13살이 되면서 만년필도 나와 함께 이 은신처로 와서 나를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기와 글을 써 주었어. 지금 내가 14살이니까 이 만년필은 나와 함께 지난 한 해를 여기서 보낸 셈이야.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오후였어. 내 방에서 나와 테이블 앞에 앉아 뭔가를 쓰려고 하는데 아빠와 언니가 라틴어를 공부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자리를 양보했지. 나는 만년필을 놓아둔 채 테이블 구석에 우르커니 앉아 콩을 비비고 있었단다. 그런 다음 마루를 청소하고 썩은 콩과 함께 쓰레기를 헌 신문지로 싸서 난로 속에 던져 넣었어. 그랬더니 불꽃이 강하게 피어올랐고 나는 꺼져가는 불이 다시 활활 타는 것을 보며 멋지다고 생각했지. 이윽고 불은 잠잠해졌고 나는 쓰던 것을 마저 쓰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만년필이 보이지 않는 거야. 언니도 같이 찾아주었지만
만년필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 아마 콩과 함께 난로 속에 던져놓은 모양이야. 언니가 말했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저녁 때가 되어도 만년필이 나타나지 않아 나 역시 쓰레기에 섞여 불에 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이튿날 아침 내가 염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어. 아빠가 난로를 청소하다가 제 속에서 만년필의 장식 하나를 발견하신 거야. 펜촉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 틀림없이 불에 녹아버렸을 거라고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 섭섭했지만 한 가지 위안이 된 것은 내 만년필이 내가 죽었을 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화장되었다는 사실이야. 오, 가엾은 나의 만년필이여. 1943년 12월 22일 수요일. 키티, 지독한 감기 때문에 그동안 너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단다. 기침이 나오려 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했어. 목이 간지러워 우유나 꿀, 사탕 같은 것을 먹었단다. 땀을 내고 목과 가슴에 찜질을 하고 뜨거운 물을 마시고 목에 약을 바르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레몬 주스를 마시고 2시간마다 체온을 쟀어. 집안 식구들이 이것저것 시도한 치료법들을 지금도 현기증이 날 것 같아. 이런 치료로 정말 감기가 나을까? 무엇보다 제일 기분이 나빴던 것은 뒷셀씨가 번들번들하게 기름을 바른 머리를 내 가슴에 바짝 대며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려고 했을 때였어. 뒷셀씨의 머리카락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어우 간지럽고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는 30년 전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 하지만 어째서 내 가슴에 머리를 바짝 댔을까? 내 연인도 아니면서 말이야. 게다가 그는 요즘 기가 먹어서 먼저 자기 귀부터 청소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야. 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어. 지금은 건강해졌으니까. 키가 1cm 자랐고 몸무게도 늘었어. 그러나 안색은 아직 좋지 않아. 공부가 하고 싶어 못 견디겠어. 내게 전할 만한 좋은 소식은 별로 없구나. 은신처 식구들은 요즘 사이가 좋아졌어. 반년 동안이나 잠시도 싸움이 그칠 새가 없더니 여간 다행이 아니야. 가엾은 엘리 언니는 아직도 다 낫지 않았단다. 크리스마스 특별 배급으로 기름, 과자, 시럽을 받았어. 가장 멋진 선물은 브로치였어. 값싼 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아름답게 반짝이는 거야.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난로에서는 냄새가 나고 먹은 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 배에서 자꾸만 꾸룩꾸룩 소리가 나. 1943년 12월 27일 월요일. 키티, 금요일 저녁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 코프 하이스 씨, 크라렐 씨, 미프 아주머니, 엘리 언니가 우리 모르게 뜻하지 않은 선물을 준비했던 거야. 미프 아주머니는 멋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어. 거기엔 평화 1944년이라고 쓰여 있었어. 엘리 언니는 전쟁 전에 먹었던 것과 맛있는 비스킷을 가져왔어. 그리고 페터와 언니와 나에게는 요구르트 한 병씩, 어른들에게는 맥주를 한 병씩 주었어. 선물은 모두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 그리고 포장지마다 예쁜 그림으로 꾸며져 있었고, 이런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렸을 거야. 1943년 12월 29일 수요일. 키티,
어젯밤 또다시 무척 슬퍼졌어. 할머니와 리스 생각을 했거든. 보고 싶은 할머니. 우린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참아오셨으며 또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 또한 할머니는 당신이 무서운 병에 걸린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숨기셨단다. 언제나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하셨던 할머니.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할머니. 우리가 아무리 심한 장난을 해도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었지.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셨을까? 아니면 내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셨을까? 모르겠어. 할머니에게 자신의 얘기를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는 법이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도 단 하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 리스는 아직 살아있을까?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하나님, 제발 리스를 보호하여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세요. 리스, 나는 언제나 내 입장에 서서 내가 너라면 어떤 운명이 되었을까 생각해 본단다. 그런데도 나는 어째서 종종 이곳 생활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일까? 너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하면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나밖에 모르는 겁쟁이야. 어째서 늘 무서운 꿈만 꾸고 무서운 생각만 하는 거지? 때때로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를 내어 비명을 질러보고 싶을 때도 있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부족해서였겠지.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매일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바깥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면 그저 울고만 싶어. 하루 종일이라도 울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적을 일으켜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건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걸.